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국내 기업 한국타이어의 스웨덴 지사에서 일하고 계신 서대균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대균님은 나는 해외에서 먹고 산다라는 책을 공동 집필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흥미롭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분들 세 분을 뽑아서 이 어플라이TV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인데요. 제가 대균님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국내 기업을 통해서 유럽권으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하려면은 국내에서 외국계 기업에 다녀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균님을 모시고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스웨덴에 가셔서 어떤 문화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균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모시게 된 이유가 한국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꽤 오래 한국에서 계시다가 이제 스웨덴으로 넘어가셨는데, 이제 주재원 형태로 나가게 되신 거잖아요. 그 주재원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게 된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일단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타이어라는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100개가 넘는 국가에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고요. 30개가 넘는 해외 도시에 저희 해외 지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조직이 크다 보니까 해외 조직에서 일해야 될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자리가 바로 주재원들이 일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그렇게 해외에서 근무해야 될 포지션들이 많기 때문에 저에게도 좀 기회가 왔었고요. 주재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그 회사의 해외 조직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재원 자리가 얼마나 있을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지 좀 가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균님께서 그 회사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내가 언젠가는 해외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고르셨나요? 아니면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되셨나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부터 마케팅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입사를 마케팅 전략팀으로 했습니다. 사실 주재원하고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저희 회사가 해외 비즈니스가 더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회사에서 조금 더 많은 업무를 경험하고 조금 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재원이라는 코스를 분명 밟아야 되는 코스였고요. 그 사실을 저는 회사 입사하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알고 회사에 들어오진 않았고, 들어와 보니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회사여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회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재밌게 본 부분이, 대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을 보고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외 영업 쪽으로 바꾸게 되셨어요. 사실 영어를 정말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직책을 맡게 되면 처음에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대규님이 사용하셨던 영어를 비즈니스 레벨로 올리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었었나요? 일단은 제가 왜 갑작스럽게 해외 영업팀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아프리카 쪽을 담당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해외 영업팀을 가게 됐던 이유는요, 해외 지사에서 주재원의 공석이 생기게 되면은 그 자리를 꼭 누군가가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해외 영업팀에 있던 선배님 한 분이 해외 지사로 가게 되셨고, 그 해외 영업팀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해외 영업팀으로 옮기게 된 건데요. 이건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해외 지사를 나가기 전에는 해외 영업을 꼭 한번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마케팅에서도 근무를 잘하고 있었고 평정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윗분들께서 저를 주재원 내보내려는 생각으로 해외 영업을 거의 관광대식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침 저는 제가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가게 되더라도 또 저희 회사 비즈니스가 유럽이라던가 미주 지역이 훨씬 큽니다. 당연히. 그쪽 지역을 맡게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유럽이라던가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지사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주재원들하고 하면 돼요. 해외 영업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해외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선진화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사가 나가 있고 주재원들이 있기 음, 때문에 실제로 본사의 해외 영업팀이 영업을 하는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음, 하지만 저의 경우 그 주재원 공백을 메꾸기 위해 급하게 해외 영업에서 나가셨던 선배님이 중동 아프리카 팀이셨고요. 음, 제가 또 그 팀에 가다 보니 다들 꺼려하던 업무가 직접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아무래도 다들 안 하려고 했던 거여서 굴러 들어온 제가 맡게 됐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100%는 짬밥이 제일 없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언어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제가 해외영업을 옮길 때까지만 해도 제가 공식적으로 친구들에게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 가지 음, 손꼽아 봤을 때 꼭 들어갔던 게 영어였거든요. 음, 근데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해외영업팀으로 가게 됐고 해외 지사가 있는 곳도 아니고 직접 아프리카 거래선 친구들하고 직접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쓰긴 써야 되고 또 그쵸. 아프리카 영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뭐 우리가 흔히 듣는 미국 영어라던가 뭐 호주 영어, 영국 영어 그런 영어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음, 좀 상당히 좀 짬뽕된 그들만의 아프리카식 영어인데 영어 음, 초짜인 제가 유선으로 통화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가 타이어를 한 컨테이너를 팔면은 한국 돈으로 4천만, 5천만 원 정도 되는 타이어를 저희가 한 번에 파는 거였습니다. 주문을 받게 되면은 5컨테이너, 10컨테이너씩 받게 되면은 최소 한 번에 제가 거래선하고 얘기하는 물량이 5억 혹은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음, 유선으로 통화해서 제가 실수를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는 음, 항상 유선을 끝낼 때 거래선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거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메일로 한 번 더 보내주면 고맙겠다. 그럼 내가 더블 체크해서 보내겠다. 라고 음, 양해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받았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담당자였으면 우리 아프리카 거래선 친구가 더 편했겠죠. 음, 제가 충분히 그 마음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주면은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깔끔하고 그리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친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관계라는 게 생기니까 조금 더 비즈니스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막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게 됐군요. 예, 사실 그리고 제가 해외 영업을 본사에서 담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사실 언어를 잘하면 좋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모든 게 쉽겠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일을 하는 거지 언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을 음, 잘하게 되면은 만약에 저와 비즈니스 하는 저희 거래선 친구들이 제가 지금은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음, 데이빗과 비즈니스를 하면은 한국 타이어와 비즈니스가 더 잘 돼. 더 많은 타이어를 더 잘 팔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이 저와 일을 해서 일이 잘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언어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언어는 그쵸. 사실 일을 잘하기 위한 도구이지 음, 언어가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니까요. 사실 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서로 비즈니스를 잘 만드는 거지 영어라던가 특정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스웨덴으로 가게 되셨나요? 예, 저도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는 거긴 한데요. 뭐 사실 매해 주재원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 잘 몰라요. 물론 특정 저희가 근무해야 되는 연수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원래 들어와야 될 연차에 있는 주재원 선배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음, 매년 그래서 새롭게 나가야 될 주재원들 수가 상당히 자주 바뀝니다. 독일 법인에 원래 제가 갔어야 된다라고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음, 갑자기 뭐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다른 분이 독일 법인에 가게 되면은 저는 다른 데 가야 되고요. 음, 주재원 인사라는 게 항상 마음대로 순서에 맞춰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스웨덴으로 올지 몰랐었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나왔던 해가 사실은 제 차례가 아니고 1년, 2년 후에 선배들의 차례였었기 때문에 저에게 순서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아마도 제가 일을 나쁘게 하진 않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음, 윗분들께서, 임원분들께서 저를 먼저 추천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음. 과정에서 오퍼를 받게 된 데가 스웨덴이었고 저희 아내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보니 스웨덴 재밌겠다 한번 가보자 그런 상황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웨덴에 가셔서 아무래도 문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뭐 아시아권이라든지 아니면 경험해 보셨던 아프리카나 뭐 중동과 굉장히 문화가 달라서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라고 그러셨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스웨덴에 가셔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나요? 확실하게 문화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한국에서 평범하게 그리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초중고 대학교를 나오고 취업을 해서 회사 내에서도 나름 경쟁하는 경쟁을 하고 음, 주재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처럼 빨리빨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를 했거든요. 음, 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노동자 중심 그리고 가족 중심의 나라예요. 만약에 아이가 아프면 출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음, 본인도 만약에 아프면은 일주일까지는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음. 일주일 동안은 담당 매니저한테 알리지 않아도 되고요.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일주일까지는 오, 괜찮아요. 네. 오, 첫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아파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음, 한국 같으면 화요일도 아프면 연락을 할 거잖아요. 음. 화수목금 연락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아, 이 사람 계속 아프구나 라고 어,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사실 한국 회사들은 매일매일 요청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주재원으로서 또 레포트라던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 직원분들한테 요청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다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고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분한테 오후 4시까지 이것 좀 정리해서 좀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칼같이 저한테 주셨죠. 음, 그런 문화를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음, 주재원으로 여기서 와서는 또 매니저이기 때문에 제가 음, 어찌됐든 상사이고 요청을 하면은 그때 맞춰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 2시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은 보통 오후 4시에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쵸. 아무것도 안 주시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번은 여쭤봤어요. 왜 이거 안 주고 가니? 라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보통 오후 2시에 요청을 하면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최소 한두 시간인데 나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업무가 있었고 음, 너가 요청한 것까지 하기에는 내가 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인데 그 음. 당시만 해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주지 않고 일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좀 진행하는 방식이 확실히 좀 달랐어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라던가. 음, 사실 처음에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제 5년이 지나 보니까 당연한 거더라고요. 원래 개인이 해야 될 업무가 시간별로 있을 거고 제가 만약에 특별하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야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아침 일찍 말씀드리면서 오후 4시까지 쭉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던가 오늘 오후 4시까지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말만 해줘요. 그러면 나도 다음 플랜을 음, 짜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칼같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음, 스웨덴은 소통 문화입니다. 음, 한국은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좀 깔려 있는데 음, 스웨덴은 소통을 하고 서로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음. 하루 종일 미팅이 많고요. 어떤 경우는 미팅만 하고 끝나는 날들도 많습니다. 스웨덴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 어플라이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스웨덴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웨덴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분야에 지금 비즈니스가 굉장히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한국 회사에서 또 제조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업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음, 하지만 제가 뉴스 기사라던가 주변 스웨덴 지인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북유럽 쪽이 IT라던가 데이터 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요. 음, 실제로 정부에서도 데이터 전문가들을 육성하려고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음, 기본적으로 IT, 데이터 이쪽 분야의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제가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음, 제가 일반적인 그냥 제조회사에 근무하면서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웨덴이 보통 북유럽이라고 하면 5개국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인데요. 이 음, 5개국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요. 음, 비즈니스가 커서 북유럽의 수도라고도 불립니다. 음, 그러하다 보니까 외국계 회사들이죠. 인터내셔널 기업들이 북유럽에 지사를 보통 설립을 하면은 스웨덴에 보통 많이들 설립을 하세요. 음, 제조회사들, 서비스 회사들, 다양한 외국계 회사들이 스웨덴, 보통 스톡홀름이 되겠죠? 예, 음,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인력을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저는 오히려 IT라던가 데이터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열이라서 문과 쪽 분들이 내가 도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제조 기업이라든가 서비스 기업들의 북유럽 지사가 스웨덴에 있으면 그쪽을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해외에서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거는 꼭 준비하고 와라 라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첫 번째는 언어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언어가 모든 생활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소통부터 되지 않으면은 사실 거기서 느끼는 괴리감과 어려움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고 그런 경우에 정말 답답하거든요. 일상회화 중심으로 많이 준비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두 번째는 영문 이력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도전하는 회사, 그리고 인더스트리, 그리고 좀 직무하고 관련돼서 종류별로 한 3-4가지 정도의 영문 이력서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보통 회사들이 경력 사원을 뽑으면은 한 명씩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채용 공고가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다양한 목적의 영문 이력서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그때그때 부담 없이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큰 시간을 아끼고 온타임으로 지원을 해서 혹시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저는 취미생활을 꼭 만들어서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재미없는 나라가 많아요. 상점들도 문 일찍 닫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할 게 되게 없어요.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개월이 겨울이거든요. 정말 깜깜해요. 해가 몇 시간 안 떠 있어요. 퇴근을 아무리 일찍 해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만 봐도 스웨덴에 이런 여유로움이 좋아서 오셨는데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너무 할 게 없고. 그래서 그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고 적막함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골프나 스키가 국민 스포츠입니다. 이런 스포츠들이 상당히 싸요. 한국처럼 비싸거나 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운동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만약에 가족이 같이 이민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만들어 오시면은 가족 중심의 생활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지금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스웨덴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회사를 통해서 주재원으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다가 대균님 링크드인을 걸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을 통해서 대균님께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플라이TV의 각 에피소드는 저의 인사이트와 함께 어플라이 웹사이트의 무료 자료 섹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나 어플라이 멤버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어플라이의 다양한 무료 자료와 멤버분들께만 공유하는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 구독란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해외 취업 전략 이메일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